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정부와 군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북한군이 우리 측 민간인을 향해서 총으로 사살을 하고 기름을 붓고 불에 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이를 군은 수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은 30시간 가까이 대면 보고를 받고도 어떠한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청와대와 군은 왜 그런 선택을 한 걸지 의문입니다. 잠시 후에 하나씩 그 의문과 의혹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김진의 돌직구쇼에서는 북한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북한 측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과연 적절히 대응했는가와 관련된 질문도 던지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는 이 소식을 오늘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간신문 함께 하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우리 국민을 총살해서 불태운 북한, 그런데 우리 군은 이를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아일보에서도 아주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실종됐던 해수부 공무원, 우리 국민을 북한이 사살 후 기름까지 부어서 시신을 태웠습니다. 시신을 기름 부어서 태웠는데 이거 화장이라고 한 사람 누굽니까? 어떻게 이게 화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비무장한 민간인에게 초유의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군은 이것을 거의 실시간으로 포착하고도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켜만 봤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뒤늦게 입장을 냈습니다. 충격적이다. 북한에 대해서 용납 못하겠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문재인 대통령이 대면 복고를 받고도 30시간 가까이 왜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묻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이 묻고 있는 게 이겁니다. 사살 첩보 34시간 뒤에야 발표. 청와대의 해명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권에서는 유엔 대통령 연설 때문 아니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 연설 시간과 겹친 23일 새벽 긴급 장관회의가 소집됐는데 대통령은 긴급 장관회의가 그 새벽에 소집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라고 청와대는 해명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위중한데 아침이 돼서야 대통령 일어나시고 나서야 늦장 보고를 했다. 논란을 한겨레 신문 제기했고요. 그날 북에 통지문을 보냈지만 답변 못 받았다. 사건을 알고도 종전선언을 얘기했던 비판에 청와대는 연설 영상은 18일에 이미 유엔에 보낸 것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연설이 나가기 직전에 수정하거나 적어도 늦춰달라는 요청은 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에서는 또 다른 관점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SNS를 활발히 했었던 그 공무원, 가족을 사랑했던 그 가장이 과연 자진월북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 공무원이 본인의 소셜 네트워크 계정에 올린 사진, 평소 태극기 사진을 올리면서 애국심을 보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에서는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와의 추억, 봉사활동 사진들이 올라왔습니다. 연평도 노을 이 사진을 보면서 동료들은 그리고 가족들은 절대 이분은 월북할 사람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분을 월북으로 몰고 가려 하고 있다라고 가족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미스테리도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군은 무엇을 근거로 이분이 월북했다라고 단정했던 걸까요? 가족들은 아니라고 말하는데도 말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상직 의원도 탈당했습니다. 의원직 유지하려 줄줄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 조선일보는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이 충격적인 소식을 앞두고 저와 함께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채널의 외교안보 데스크이자 전직 국방부 출입기자 김성진 기자 나왔습니다. 그리고 돌직구쇼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용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이자 도시구쇼의 시그니처 김병민 박사님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만행.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분노했지만 그 분노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30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대통령은 대면 보고를 받고도 왜 입장을 내지 않고 침묵했던 걸까요? 그리고 군은 왜 그걸 지켜보기만 했을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6시간입니다. 우리 군이 6시간 가까이 그걸 그냥 지켜보고만 있었다. 군의 해명이 황당한데 우리 측 첩보 자산이 노출될까봐 그랬다는 겁니다. 첩보 자산이 국민의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얘기인 건지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엄중하게 묻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월북. 월북을 했다는 것조차 믿기 힘들다라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말 월북한 게 맞을까요? 가족들은 아니라는데 우리 정부는 뭘 근거로 그렇게 판단한 걸까요? 잠시 후에 짚어봅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먼저 규명해 보겠습니다. 참혹했습니다. 북한군의 만행입니다. 살아있는 우리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쏴서 사살하고 바다에서 기름을 부어서 그대로 불을 질렀습니다. 천인공노할 만행 앞에서 우리 군은 북한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북한 측 해명까지 대신해주고 있다라고 오늘 조간신문은 강하게 비판한 신문도 있었습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방독면 쓰고 바다에서 탕탕. 그날의 진실. 과연 그 바다 위에서 북한군이 우리 국민에게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은 소양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40대 공무원이 북측에 의해 총살되고 불태워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원 47살 A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들어온 건 월요일인 지난 21일 오후 12시 50분쯤. 동료 승원들이 A씨를 찾아봤지만 신발밖에 발견하지 못했다며 해경에 신고한 겁니다. 그 뒤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고 다음날 우리 군은 실종 지점에서 38km나 떨어진 북한 강령군 등산곳 앞바다에서 A씨 행적을 찾았습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한 사람이 겨우 올라탈 수 있는 부유물에 의지해 기진맥진한 상태로 북한 단속정에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방독면과 방호복으로 중무장한 북한군은 A씨를 배에 태우지 않고 바닷속에 내버려둔 채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뒤 상부 지시를 받은 북한군은 A씨를 총살한 뒤 기름을 뿌려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시라도 비무장 민간인을 살상하는 건 전제법 위반인데 평시에 민간인을 총살하고 시신을 훼손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군은 북한이 코로나 방역 조치를 위해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명확히 규명해보자는 겁니다. 우리 군은 강력한 북한을 향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뒤늦은 입장이란 비판이 많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해야 한다. 아울러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NSC 차원에서도 이처럼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저희가 시간대별로 상세하게 재구성해봤습니다. 그날의 진실을 추적해보죠. 21일 오전 11시 30분 이 해수부 공무원 A씨가 소연평도 앞바다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고 선내의 슬리퍼만 발견됐습니다. 1시 해경에 신고를 했고요. 같은 날 오후 3시 30분 군의 첩보를 통해서 A씨의 행적이 파악됐고 구명조끼 입은 상태에서 군 설명이에요 이거. 구명조끼 입은 상태에서 부유물에 탑승해 조금 전에 그래픽 봤죠. 기진맥진한 상태의 실종자가 북한이 발견한 정황을 입수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군 설명입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올라 기진맥진해 있는 우리 국민을 북한이 봤다는 겁니다.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 군이 22일 오후 3시 30분에 행적을 파악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군 설명은 그분이 우리 공무원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무원 A씨는 등산곳 앞바다 북한 단속정에게 발견이 됐고 북한군은 표류해서 기진맥진한 우리 국민을 바다에서 건지지도 않고 바다에서 그대로 취조를 합니다. 6시간 동안 해상에 방치해둔 것으로 우리 군은 밝히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 내부 개통을 거치면서 처분을 판단하는 북한 내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이 A씨를 발견한 지 1시간 10분이 지난 4시 40분쯤 이분이 그 공무원이구나 라고 특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22일 오후 9시 40분에 북한군이 상부 지시로 우리 공무원 A씨를 총살하고요. 오후 10시 부유물에 떠있던 시신에 기름을 붓고 불태웁니다. 10시 11분 우리 군이 시신을 태우는 불빛을 40분간 감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기자, 초유의 일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북한이 NSC도 밝히듯 우리 국민을 향해서 정말로 참혹한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맞지요? 틀림없는 만행이죠. 이건 뭐 극악무도한 진짜 만행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비무장 상태였던 민간인을 총으로 사살하고 그리고 그 시신을 불로 태웠다. 뭐 진짜 존재할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이게 야만이 아니라면 야만이라는 표현 말고는 다른 표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무도한 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군이 6시간 동안 뭔가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을 취조하고 해상에서 취조하고 상부의 지시를 기다린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상부의 지시라는 것. 결국에는 우리 국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북한의 상부 누군가에게 보고를 했고 그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방금 말했던 만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그게 누굽니까? 김정은일까요?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책임자 처벌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반드시 책임자를 찾아가서 처벌을 해야죠. 그렇다고 그러면 진짜 누가 과연 이 사살을 지시했냐가 중요한데 물론 어제 국방부 장관은 아마 이제 국방위 비공개 회의에서 해군 사령관을 지목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3시 반에 처음 발견해서 4시 40분에 북한 군이 와서 월북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사살까지 9시 40분에 사살할 때까지 6시간 정도를 방치하고 굉장히 그동안 이제 계속 상부의 지시를 기다렸다는 건 결국 평양의 지시를 기다린 거 아니냐 이렇게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김정은 위원장한테까지 보고가 됐고 김정은 위원장의 허락하에 사살이 이루어진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대목이 중요할 것 같고 또 지금 군 설명대로 만약 접경 지역 1km에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살하라 이런 지시에 따라서 했다면 그 지시 역시 김정은 위원장이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지금 책임을 물어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김성진 기자, 지금 외교안보도 했고 국방부 출입했잖아요. 우리 군이 꽤 상세하게 그때 정황에 대해서 포착을 했군요. 특히 누군가가 이 국면 처음에 정보당국 관계자가 북한군이 화장을 해줬다. 라고 표현을 해서 어제 보도가 화장이 됐다라고 잘못 나가기도 했었는데 이게 우리 군이 40분간 시신을 태우는 불빛을 감지했다라고 어제 설명했잖아요. 이거는 화장입니까? 아니면 네, 고인에게 참 안타까운 표현이지만 이건 분명히 화장은 아닙니다. 화장은 명예롭게 장례를 치러주는 게 화장이고요. 이거는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살처분 소각을 한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어제도 긴급 국방위가 소집돼서 서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체는 버려졌고 총 살고 불태워진 뒤 버려졌고 지금 또 인근 해역에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인근 해역에 있어요? 고인의 네. 시신이? 네. 그만큼 지금 이 처리 과정부터 모든가 반인륜적인 만행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얘기 나눠보겠지만 지금 그 해역에 우리 국민의 시신이 그렇게 처참하게 있는데 구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우리 군은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 아직 없죠? 네. 기본적으로 전제는 여전히 이건 우리 북측 해역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 헌법 2조 2항에도 있습니다. 우리
국가는 우리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체라도 우리 가족들 품에 돌려주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시 뒤 10시에 우리 오늘 국군의 날 행사가 열립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에 국군의 날이 있다 보니까 10월 1일이다 보니까 오늘 당겨서 행사를 치르는데 이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에서 올해는 국군의 날 행사가 치러집니다. 그래서 우리 특수전을 전담하는 모든 부대들 다 나오는데 UDT, 실 다 나올 텐데 예. 이 부대들이 했어야 될 진정한 의무는 오늘 행사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처형되고 버려져 있는 국민들을 구해오는데 그 역할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없습니다. 우리 군은 어제 북한 해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로 설명을 하긴 했는데요. 피격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도 함께 보시죠. 실종 지점에서 꽤 떨어져 있는 위치였습니다. 실종 지점에서 무려 38km 떨어진 이 등산곳 앞쪽에서 피격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저 바다 어디인가에 아직도 처참하게 살해되고 버려진 우리 국민의 시신이 있다라고 군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북한 해역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잔인함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국민들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과 평양에서 손 붙잡고 판문점에서 같이 끌어안았던 그 정권이 한 짓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환하게 웃었던 김정은의 민낯이 이런 거였는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처참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요. 하인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대형 큰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작은 일들이 조금씩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김정은의 야만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고모부인 장성택을 잔혹하게 처형하고 이복 형제인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해서 암살했던 모든 모습들 아마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있었던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으로 이 화해의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고 하는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서 한 번쯤 뭔가 나아지겠거니 하는 기대감을 많은 국민들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모든 것들이 무너진 이후에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왔던 태도는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어지게 됐던 연락사무소를 아주 처참하게 폭파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죠. 예. 여기 대해서 우리 정부가 보다 단호한 조치들을 취하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또 다른 국면들을 끌고 갔어야 되는데 뭔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가 이런 건지 참담한 말씀을 드립니다. 연락사무소 북한이 폭파한 이후에도 사실 우리 정부가 말로만 유감 표명했지 책임 못 물었잖아요. 명확한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새롭게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에도 이러한 북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만행적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기보다는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더 개선할 수 있을까에만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게 신속한 연락 조치를 취하면서 저 해상 어딘가에 떠돌고 있을 우리 국민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제일 우선해야 될 텐데 지금 그런 관계 조성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통일부는 지금 북한하고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제일 안타까운 건 지금 있는 저 사망한 우리 국민은 조업선에 타고 있었습니다. NLL 인근에서 이렇게 조류나 해류에 따라서 서로 배들이 밀려갈 수 있기 때문에 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고요. 북에서 대한민국으로 아주 우연한 기회에 떠내려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안전하게 이러한 북한 인민들에 대해서 북으로 송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정말 안전하게 취했는데 북이 대한민국에 보여줬던 이 만행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보다 분명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남북관계에 이런 끔찍한 일들 또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는 법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주 의원님, 네. 어제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와 비공개 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은 임의로 중간에서 판단하고 죽이고 불태우지 못한다. 우리보다 더 훨씬 된 사회라 최고 정점, 김정은까지 보고를 했을 것이다 라고 한기호 의원은 말했거든요. 다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양까지 보고 갔는지 여부는 본인의 생각이다 라고 단서를 달았어요. 자, 어제 이 이야기가 군이 확인해 주기 전에 정보당국 관계자가 북한의 우발적인
총격이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한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이게 어떻게 전혀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죠. 이건 의도적인 거죠. 네. 이제 그게 2008년에 있었던 박왕자 사건하고 다른 점입니다. 박왕자 사건은 어쨌든 민간인에 대한 총격이고 반인륜적인 건 맞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선 초병이 말하자면 자기도 모르게 이 상황의 불안감과 오판으로 잘못 사살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사건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사살이라는 측면은 같습니다만 그것은 당사자가 바로 그 이상한 물체가 보였기 때문에 사살한 거고 이것은 최소한 6시간의 텀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가 8월 20일 경에 전후로 해서 김정은이 김여정에게 권력 이양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때 우리도 논의를 했습니다만은 8월 달부터 12월 즉 트럼프 대선 이후까지 북한이 보여줄 태도가 굉장히 고압적일 것이고 평화 무드는 없다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사실은 김여정에게 이와 같은 대외 통치, 대남 통치를 맡겼다. 최소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6시간 동안에 북한이 뭘 했냐. 물론 해군사령부에만 요청할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최소한 김정은까지 가기 전에 김여정까지는 소통할 가능성은 개연성은 여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6시간의 부분이고 이제 그런 것들에 해서 말하자면 김정은은 남아있고 최소한 김여정 선에서 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개연성은 저는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지금 10월 10일 당 창건일이라는 것을 앞두고 SLBM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말하자면 대남 대북 기조가 굉장히 날카로운 시점에 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 생각해 본다면 예.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2008년에 그 민간인 사살하고는 전혀 다르고 그 책임 자체가 어떤 당사자의 책임이 아니라 북한 고위층의 책임이다. 이렇게 저는 추정해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향후에 말로만 규탄을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인가와 굉장히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북한 김정은이 직접 지시를 했는지 아니면 김여정 선에서 지시를 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여러 패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 결과 보고가 됐고 북한군이 의도를 가지고 벌인 행동이다라는 교집합이 챙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도 어제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자, 이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가 방송을 오늘 하면서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우리 군은 뭘 했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볼까 합니다. 6시간. 그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6시간 동안 우리 군은 지켜만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해명 중에서 우리 측 첩보 자산, 정보 자산이 북한에게 노출될까봐 가만히 있었다. 우리 군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큰일입니다, 이거. 자, 합참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저지른 만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합참에서 발언을 이렇게 강력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6시간 동안 우리 군은 뭘 했을까요?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 우리 군이 공무원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당시에 생존했습니다. 6시간 동안 골든타임이 있었다는 거죠. 오후 9시 40분 북한군이 상부지시로 사살을 합니다. 그때까지 무려 6시간이나 살아있었습니다. 사살 지시를 알고도 무대응 왜? 우리 군은 북한 해역에서 벌어진 일. 두 번째, 북한이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세 번째, 우리 첩보 자산이 노출될 우려 등의 이유로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1. 북한 해역에서 벌어졌고 2. 북한이 설마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고 3. 우리 군의 첩보 자산이 노출될까봐 못했다. 군 주장 설명해 드렸습니다. 사망을 파악하고도 은폐한 것 아니냐라는 논란도 더 나아가서 일고 있는데 지난 23일 오후 1시 30분 A씨 사망 다음 날 문자 공지 통해서 공무원 A씨 실종 사실을 언론에 전파했는데 실종자 북한 해역에서 발견 정황이다 라고만 문자를 보내고 언론의 브리핑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같은 날 A씨의 생사 놓고 추측이 난무하자 군은 생존 여부를 단정적으로 말 못한다 라고 둘러댔습니다. 어제야 사망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수집된 첩보를 모두 분석해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필요했다라고 군은 해명했습니다. 왜 늦게 발표했는지 여부는 차치하고 김성진 기자, 여기 안보 데스크잖아요. 그 6시간 동안 우리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느냐와 관련돼서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북한 해역에서 벌어졌고, 두 번째, 참 논란인데 북한이 설마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세 번째는 우리 군 첩보 자산이 노출될까봐 어떤 행동할 수 없었다. 이 3가지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겁니까? 우리 국민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네, 우선 우리 군이 어떻게 이 정보를 수집했느냐의 부분인데 쉽게 얘기해서 본 건 아니고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통신 감청을 통해서 모든 사항을 파악했다. 그런 전제를 깔고 설명드리겠는데 지금 20일 당시 일지 사항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차근차근 군의 해명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22일 당일 3시 30분에 우리 북한 수산대 단속정이 우리 공무원 수상한 거동자를 발견했다는 걸 듣게 됩니다. 이 당시에도 우리 군의 설명은 들은 거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어딘지 몰랐다. 그리고 북측 해역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1시간 뒤 4시 30분경에 다시 상부에 보고하는 과정을 듣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으로 특정을 했다라고 했지만 이때도 역시 북측 해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는 없었다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6시간 경과를 하면서 9시 40분에 총살이 진행됩니다. 이때 왜 그때 구하지 않았느냐를 했을 때 질문은 단순히 이제 여러 정황상 만약에 표류를 했거나 그랬으면 소환 요청이 있을 것이고 판단을 했었고 북한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총살을 하고 불태울지 예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러한가 했을 때 이 9시 40분 총살 직전에 9시에 우리 군은 상부에서 사살 명령이 떨어진 걸 듣습니다. 그러니까 무려 40분간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예. 그 전까지는 어떻게 처리할지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상부의 총살 명령을 우리 군이 인지하고도 실제 총살이 있기 전까지 40분간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군요. 네, 결정적으로 사살 명령이 떨어지고 사살이 지정되기 40분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우리 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물었다. 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냐 했을 때 그때 답변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듣고 있는 첩보 자산이 노출될까 우려해서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설명이 과거에도 이런 피해를 감수하고 첩보 자산을 보호한 전례가 있다. 이해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이 첩보 자산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이런 첩보 자산들인데 과연 이 자산이 더 중요한지 의문이 남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물론 일각에서는 이렇게 반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당장 군대를 몰고 북한 해역으로 쳐들어가란 말이냐 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그 반론도 일견 이해는 되지만 김성진 기자, 이거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만약 그 40분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뭘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 함정을 NLL 인근으로 좀 접근을 시켜서 그렇죠. 압박을 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압박할 수 있죠. 그리고 국제상선 통신망이라고 모든 선박대에 들을 수 있는 통신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연락처를 끊겼다면 공용 채널을 통해서 우리 이상을 인지하고 있으니까 모든 도발 행위를 중단해라 라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고요. 조명탄을 쏜다거나 여러 가지 우리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하지 않고 첩보 분석 그리고 자산이 노출될까 우려해서 침묵만 지킨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지금 국방부 출입기자 출신이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했잖아요. 왜 우리 군은 수많은 방금 말했던 수많은 뭐 조명탄 그다음에 우리 함정을 NLL 북상 국제 통신망 왜 이 수많은 것을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기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앞으로 가장 논란이 될 대목이 바로 이거였죠. 지금 김성진 차장이 잘 설명했지만 처음 알게 된 게 이제 3시 30분부터 9시 40분까지 6시간 있는 거고 그걸 다 이제 얘기한 것처럼 군에서도 어떻게 대처할지 몰랐다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9시에는 사살명령이 떨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40분간의 골든타임 동안 무엇을 했느냐. 뭐 이게 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었죠. 뭐 함정도 있겠지만 뭐 전투기 NLL 상공에 띄울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게 그 얘기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할 줄 몰랐다. 사실 군이란 조직은 그야말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한 조직이죠. 99일 훈련만 합니다. 왜냐하면 단 하루의 작전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대한 상황에서도 계속 지켜만 왔다는 게 도대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아까 전에 정보 자산 얘기 잘했지만 정보 자산을 왜 가동합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가동하는 건데 정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저 촌각을 다투는 국민의 생명을 압박받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과연 왜 이랬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지금부터 어떻게 국회가
해명하고 규명하고 정부 입장에서 반드시 이제 해명을 할 대목이지만 어제 청와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와대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종전선언은 이제 대통령이 얘기했었는데 계속 유효한 거냐 이런 상황에서 그랬더니 청와대 관계자가 남북 관계는 계속 지속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정부의 청와대 그런 의중이 바로 반영되지 않더라도 군 관계자들에게 암묵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깝고 정말 이 대목은 반드시 규명해야 할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방금 그 발언은 이재명 기자의 개인적 견해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야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우리 군이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 국민을 구하지 않고 그냥 지켜만 봤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도 여전히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하고 있죠. 큰 틀에서 봤을 때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정부의 설명에 저는 그 답이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정부라면 골든타임 40분의 순간 북의 상부의 지시로부터 우리 국민에 대한 사살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총동원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여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북에 경고를 해야 됩니다. 아주 만약 우리 국민에 대한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 행동이 일어나게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대응 조치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가 이루어졌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순간 우리 정부가 지난 기간 판문점에서 약속하고 평양에서 약속했던 이러한 남과 북의 평화 공존의 조치들은 사실상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건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이 선택한 행동이 아니라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있을 수 없는 만행적인 조치를 통해서 촉발한 조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이 왜 그 같은 상부의 지시의 명령을 내렸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지점에 저는 이르렀다고 보는데요. 사실상 40분의 조치가 아니라 6시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만 하루에 가까운 시간 동안 표류를 했습니다. 거의 기진맥진에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함정을 통해 같이 접촉을 하게 됐고요. 여기서 처음에는 어떤 상황인지 우리 군이 지켜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구조의 조치가 없다면 만 하루가 지나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그저 가만히 북한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행동입니까? 6시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북한의 총격이 없는 상황이어도 표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언제 기진맥진 탈진으로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군 당국은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과거 2012년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부터 2017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내세웠던 구호 딱 한 가지가 사람이 먼저도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 그토록 주장하고 싶었던 평화보다 더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입니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요. 예. 군이 이럴 줄 몰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군은 이럴 줄 모르고 있었는데 6시간이 지난 뒤에 북은 우리 국민을 총살하고 불을 지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예. 그 이럴 줄 몰랐던 사태가 이렇게 참담한 결과로 일어났으면 그 다음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신속하게 대한민국 국민에게 보고하고 이러한 북한의 만행에 대해서 국제사회에 알려야 되는 게 이럴 줄 몰랐다라고 얘기했던 군의 그 다음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군의 그 다음 조치는 상황을 파악하는 분석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게 우리 군의 해명입니다. 예. 굳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 6시간 동안 국방부의 추가적 해명 나오면 군의 해명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 국방부 장관은 이 질문과 관련해서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비슷한 답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단일 출처가 아니고 여러 가지 다 출처를 가지고 조각 모음을 해서 그것을 정보화 시켜나가는 작업을 해나갑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이게 식별이 된 것인데 저희도 이렇게 진전이 되고 천인공노할 일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사실은 정보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답변도 비슷했습니다. 북한이 저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지금도 이 북한의 행위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희생됐는데 9.19 합의 위반 아니라는 청와대와 군. 청와대 고위 관계자 9.19 군사합의와 관련된 사항은 아니다. 1시간 후 서주석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 9.19 군사합의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지 세부 항목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정신 훼손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군도 9.19 남북 군사합의에는 자기 쪽으로 넘어오는 인원에 대해 사격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다. 아니 그럼 9.19 군사합의에 어디까지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다 적어놔야 하느냐라는 반론을 제기하고 싶군요.
9.19 남북 군사 합의는 포격만 해당한다. 총기 사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자 말을 뒤바꿉니다.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입장을 번복합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9.19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다. 그 이유는 9.19 군사 합의문은 우리가 자세히 봤는데 북한 해역으로 넘어간 부유물에 떠 있는 민간인을 향해서 총으로 사격하지 말라라고 합의가 안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9.19 군사 합의가 뭡니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남북 사이에 뭐 포질이든 총질이든 예. 서로 총 겨누지 말자라는 것이고 그것은 군인들 간의 사격조차도 말자는 뜻이에요. 그럼 그보다 더 근본적인 건 뭡니까? 민간인은 더 한 거죠. 전쟁상에도 말하자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에 대해서는 총질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겁니다. 그래서 9.19 군사 합의 위반이다 아니다는 것까지 뭐 세상목까지 얘기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된다. 법을 아무것도 몰라도 표류한 민간인에 대하여 총질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렇죠. 이건 유엔 안보리 해부감입니다. 예. 그래서 전쟁법을 뛰어넘는 전쟁터에서도 전쟁 중에서도 민간인을 보호하는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 예, 그런 것인데 지금 전쟁하지 않고 평화 상태에서 표류한 민간인에 대한 총질을 가지고 9.19 전신에 위배된다 안 위배해야 된다 뭐 정신을 훼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매우 궁색한 변명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예 청와대나 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사 합의 여부를 떠나서 정말 이거는 있어서 안 되고 굉장히 경로한 천일공로한 사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 세부 규정으로 매서 이것은 9.19의 부속 합의로 군사적 부속 합의인데 그게 포를 쏘는 것은 위반이고 총을 쏘는 것은 위반이 아니고 이런 걸 가지고 따진다는 것이 사실 우리 국민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해명입니까? 저는 매우 잘못된 해명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추가적인 청와대와 군의 9.19 합의에 관련된 최종 입장이 나오면 입장 정리되면 저희가 반영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대통령과 청와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북의 만행과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 궁금합니다. 과연 대한민국 군 최고 통수권자인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도대체 언제 이 사실이 보고가 된 것이고 보고를 정확하게 박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이후에 취했던 행동이 무엇일지 우리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시간대별로 영상으로 구성했습니다.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각과 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구성해 봤습니다. 자, 스탠포드에서 사회학을 전공한 김수경 박사님 나왔습니다. 김 박사님, 청와대는 군으로부터 시간대별로 보고를 받았고요. 정확하게 사살이 됐다라는 보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간 게 23일 오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에게 이 사건이 알려진 것은 하루가 지난 24일이었고요. 그런데 정확한 사살 보고를 받고도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 나올 때까지 33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사살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33시간 동안 침묵을 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북한에서 이제 실종자가 발견됐다는 걸 안 게 이제 22일 오후 3시 반이었고 이제 3시간 뒤인 6시 반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가 들어갑니다. 물론 지금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그 시간들이 단축되었으면 좋겠었을 거라는 아쉬움은 남지만 어쨌든 뭐 소문 수준의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는 없으니 자세한 사항을 조사하느라고 시간이 걸렸을 거라는 것도 뭐 어느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6시 반부터 그러면 이 처형이 총살이 있기까지 한 3시간 1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국방부 혹은 대통령은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지금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국방부가 해명한 것처럼 북한 해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쓸 수 없었다는 부분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닙니다만 국민들도 그건 알고 있을 거예요. 다만 그럼 그 3시간 10분 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청와대나 국방부가 그 책임 있게 소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고 그것을 충분히 수긍할 만큼 설명한다면 국민들도 이해를 할 겁니다. 이건 북한에 의해서 자행된 만행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국방부가 여러 가지로 힘을 썼지만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나오고 있지 않고 이제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너무 늦게 이제 국방부의 대응도 나오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의견도 너무 늦게 나오고 있어서 사람들의 궁금증과 이렇게까지 큰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좀 느슨한 대응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걱정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한 가지 그 여러 가지 해명들 중에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그럴 줄 몰랐다. 정말 사살까지 할 줄은 몰랐다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러고도 남을 수 있는 곳이에요. 단지 뭐 북한이 무슨 뿔 달린 도깨비라서 그런 게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8월 달에 그 국경에 접근하는 어떠한 대상, 그게 사물이든 뭐 사람이든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도 사살을 하라는 그런 포고문이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해역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거스르고 이 사람을 살려놓고 혹여나 이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그 사람을 살려준 대가로 치러야 될 자신의 후폭풍이 너무나 크다면 차라리 김정은 위원장의 말대로 처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사실 면피를 하는 것이 그 윗선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윗선의 판단이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사살할 줄 몰랐다. 물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곳이고요. 이 해명이 가장 저는 좀 안이했고 우리가 국방을 맡기고 있는 국방부도 국군 통수권을 갖고 있는 어떤 청와대 대통령께서 너무 이 남북 관계를 강조하시다 보니까 지금 위중한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급박하게 대응을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사살됐다는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33시간 뒤에 이렇게 입장을 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북한 당국은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 이 답변이 너무 늦게 나왔다라는 지적인데 이재명 기자 청와대 출입했잖아요. 몇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앞서서 영상에서 봤지만 사살이 보고됐다. 사살됐다 우리 국민이. 북한이 저질렀다라는 구체적인 보고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습니다. 23일 오전에. 그로부터 3시간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영상에서 봤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군 관계자들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북한과의 평화를 강조합니다. 그게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의해 사살됐다는 대면 보고를 받고 3시간 뒤에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사살 보고를 받고 30시간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뉴딜 정책과 관련된 보고에 참석해서 아카펠라 공연을 관람합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열렸어야 할 NSC에는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고 다른 분이 참석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아까 제가 군 6시간이 굉장히 앞으로 쟁점이 될 것이라 했는데 사실 정치적 쟁점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문 대통령의 행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뭐 김진 앵커가 잘 정리한 것처럼 최소한 그제 오전 8시 반에는 대면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총을 맞고 죽었고 불태웠다라고까지가 다 시신소까지가 다 보고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행사도 아닙니다. 군 장성들의 진급과 보직 신고식에서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고 국민에게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서도 그냥 평화를 얘기했습니다. 더 이해할 수 있는 건 어제 행보죠. 어제 오전 11시에 이미 국방부가 국민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만행이다 발표를 했습니다. 반인륜적 핵이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시간 뒤, 그리고 2시간 뒤, 1시간 뒤에 청와대에서 NSC가 열렸는데 거기를 그것을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게 아니라 서훈 안보실장이 주재하게 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2시간 뒤에 문화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 지금 조금 전에 강민석 대변인 얘기에서 대통령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NSC를 직접 주재하는 게 정상적인 거고 그 뒤에 실효적인 조치가 나와야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정부의 행태를 이제 문 대통령의 이제 행보를 얘기하면서 정부 행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저희 아까도 얘기했지만 6월 달에 북한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 그때도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강한 대응을 천명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억하는 건 이겁니다. 오히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 제재를 피해서 물물 교환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재추진하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어떤 강한 대응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정부가 물론 굉장히 강하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만행이다 메시지를 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사과해라 메시지를 냈지만 실효적 조치를 과연 어떤 걸 할지가 지금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나 김영주 의원님, 네. 과연 예정된 행사였겠지만 미리 대통령 참석 행사는 치밀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준비를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준비됐던 중요한 행사였겠지만 거기 가서 아카펠라 공연 듣는 게 그게 사살 대면 보고를 받고 30시간 뒤였고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입장도 내지 않았던 시기였거든요. 또 NSC도 그 앞에 열렸고 아카펠라를 가서 아카펠라 공연 보는 게 그게 그토록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었습니까? 아카펠라를 보기 위해서, 듣기 위해서 가지는 않았겠죠. 행사가, 메인 행사가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총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가상, 그래서 정말 안보상 중요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이 가기로 한 걸 비서실장이나 총리를 보낼 수 있는 부분. 대신 보내면 된다. 그게 소위 프라이오리티, 우선순위가 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국방부도 최소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무력 시위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매뉴얼에 집중했어야 되고요. 또 이런 상황이면 정말 사람이 먼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민간인이 북에 의해서 사살됐고 말하자면 참혹하게 그렇게 불태워졌다라면 모든 행동 자체는 저는 심지어 유엔 총회 연설도 아예 직권으로 미국 대사가 가서 말하자면 취소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려한 것으로 왜냐하면 15일 날 녹화를 해서 18일 날 보내서 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 기조 우리가 유지하고자 하는 기조가 달라져서 참 미안한 상태지만 어쨌든 그랬다면 우리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유엔 총회 발언을 안 했다는 거 갖고 문제 삼겠습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좋은 행사에 대통령이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는 사람에 관한 그런 어떤 우선순위를 뒀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하자면 비상시에 어떻게 대통령 일을 누구한테 대신할 것인가. 지금 과기부 장관이나 문화부 장관이나 말하자면 총리나 비서실장이 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다면 왜 그 양해를 못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대통령과 청와대가 총리라고 하는 부분을 훨씬 더 살갑게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이제 고민들도 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우리 패널들의 개인 견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청와대의 해명도 있습니다. 청와대 해명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3시간 침묵 문재인 대통령 대응 적절했나와 관련돼서 23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을 확인하라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다음날 최종 보고를 받았고 첩보가 신빙성이 있는지 다시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대체 무슨 이유로 은폐하겠느냐? 최종적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았고 북한과도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무리한 발표를 하기 어려웠다라고 청와대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군이 6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논란이었다면
지금은 대통령의 입장이 33시간이나 왜 늦게 나왔는지와 관련된 겁니다. 야당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야당의 시각입니다. 지금까지 이 대북 정책이 참 환상에 빠지지 않았나. 박광자 씨 사건 때나 지금이나 북한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해 어떤 보장을 갖고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것이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이 발언이 나오기 전에 남북 관계가 경색되는 것을 막고 종전선언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을 속인 것은 아닙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이 공직 수행 중 총격에 사망했음에도 종전선언이라며 마치 남북 관계가 좋아진 것처럼 국민을 속인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청와대 해명과 야당의 의견 나란히 들려드렸습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야당에서 방금 성일종 의원이 청와대 이렇게 조치가 늦었던 것, 대통령 입장이 늦게 나왔던 것과 관련해서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종전선언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민 속인 것 아니냐. 성 의원의 개인 견해인 것 같은데 야당의 시각입니까? 실질적으로 이러한 참담한 사건이 일어났고 국방부에서는 관련된 내용들을 확인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종전선언에 관련된 연설이 나갔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하고 여기에 대한 물음을 던지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얘기할 게 아니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적인 답변과 대국민에 대한 설명 그리고 사과가 있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주 일주일에 대한 대통령의 시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합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이 실종되게 된 게 이번 주 월요일의 일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죠. 행정부의 수반으로 각종 재난, 재해 등의 사고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청와대라고 수차례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럼 월요일에 있었던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신속한 수색을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월요일과 화요일 동안 우리 정부가 신속한 수색과 조치를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밝혀야 됩니다. 화요일에 일어났던 그 6시간의 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입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군의 행태, 최종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일에 대해서 군 통수권자로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카펠라 공연 그리고 군 관계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평화 운운하는 메시지를 던졌던 그 일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답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24시간은 공공재다라고 과거부터 수차례 얘기했던 정치인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는 지금 이 참담한 사건에 대해서 정말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그리고 고인에 대한 명예가 조금이라도 훼손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예, 김병민 박사님의 개인 견해였습니다. 그럼 북한은 왜 그랬을까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사살 충격 만행 북한은 왜 코로나 탓? 북한 자유아시아 방송 국경 1km 접근된 사람이든 가축이든 이유 불문하고 발포해 사살하라. 지난달 호고문 발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탈북민 김모 씨가 강화도를 통해 재월북했을 당시에 김정은이 정치국 비상확대 회의를 소집해서 개성시를 봉쇄한 바 있습니다. 경계 소울 북한군 부대를 엄중 처벌한 바도 있습니다. 전직통일부 관리는 북한은 끝까지 자신들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남조선의 조작과 모략급 코로나 침투시키려 한 남조선 탓이란 궤변을 늘어놓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전직 정부 고위 간부자 북한은 지난 6월 한국을 적으로 규정했다. 대남 절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한국 국민을 사살해 다시 한번 보여주지만 남한과 상종할 일이 없다라는 메시지다. 중앙일보 등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야당의 하태경 의원과 서 국방부 장관이 이 문제를 두고 대화한 내용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 실종 공무원 시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현재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첩보 분석 중입니까? 그 해역에서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해역에 있다는 것은 불태우고 바다에 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은 죽어나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이 정도밖에 안 됩니까? 북한이 얼마나 우습게 알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어쨌든 실종돼서 북한에 도달했는데 총으로 쏘고 화장한 겁니까? 죽음을 다시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불에 태운 겁니까? 장례 치러준 거예요? 그들이 코로나에 대한 그런 조치를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상에서 바다에 고의 수장을 해준 겁니까? 바다에 묻어준 거예요? 버려진 걸로 보여집니다. 김시근 박사님, 북한이 왜 이런 짓을 저질렀을까와 관련해서 서욱 장관이 어제 코로나 때문에 그들이 저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여러 가지 답변 중에 하나를 내놨는데 코로나라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당연히 안 되죠. 저도 아까 전에 좀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거의 패닉에 가까운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약간 과학적이지 못한 불안과 공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구조가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실종자를 데려다가 조사하고 뭐 격리시키고 방역하고 이러한 어떤 일체의 시설들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이 정말 코로나를 전파시킬 경우에 그 미치게 될 파장에 대해서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미 북한에서 8월 달에 김정은의 포고문이 내려와서 국경에 접근하는 가축이든 사람이든 1km 반경 안에 들어오면은 사살해라 이런 이제 지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국경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들이 물론 뭐 그 자리에서 뭐 초병이 이렇게 두려움에 사살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윗선으로 보고가 되고 그 체계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처형이 된 걸로 보이지만 사살이 된 걸로 보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이 사람을 살려놨을 경우에 그래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돌려보냈을 경우에 만약에 그것이 코로나19로 퍼진다. 이럴 때는 정말 이 뒷감당을 할 수 없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극도의 불안과 공포의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 뭐 물론 일각에서는 남한과는 다시는 뭔가 상종 않겠다라는 메시지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조금 그것보다는 코로나에 대한 이렇게 무지몽매한 불안과 공포와 또 이런 김정은의 지령에 사실 뭐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정말 쏴도 됩니까라고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이 결합돼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번째 의문점은 그럼 정말 월북한 건 맞느냐? 우리 정부는 무엇을 근거로 이분이 월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은 월북이라고. 과연 자진 월북이 맞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커지는 미스테리.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실종 전 선상에 본인 신발이 있었다. 소형 부유물을 이용해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 평소 빈 문제로 고통을 호소했다. 등등을 군 당국은 월북의 판단 근거로 내세웁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좀 의문입니다. 거센 물살을 가르고 튜브 하나로 월북을 했을까? 바다를 잘 아는 사람. A씨가 첫 실종 지점에서 피격 위치까지 38km 이동을 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거는 30여 시간 수용을 해야 하는 거리다. 공무원 A씨의 가족들은 절대 월북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형, 북한 도착 시 기진맥진할 상태였는데 북한까지 그럼 헤엄쳐서 갔다는 말이냐. 실종 후 해상 표류 시간이 30시간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자발적 월북이 아니다 라고 해당 공무원 형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은요, 실종 당일 새벽 물때는 허리살이라 불리는 강한 밀물이었는데 나룻배도 뒤집히기 십상인 물살 때 사람이 부유물 하나에 의지해 바다를 건너갈 마음 먹는 것 이해가 어렵다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동료 직원, 최근 급여가 가압류 통보를 받아서 심적 부담을 느꼈다. 2천만 원 넘게 빌린 돈이 불어났다. 라고 다른 결의 이야기를 했고요. 공무원 형은요, 애들한테 돈도 들어가고 집세도 들고 누구나 그런 건 아니냐. 그런 건 월북 사유가 전혀 못 된다. 그럼 빚진다고 다 월북하느냐. 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유가족은 더 나아가서 우리 군이 월북으로 몰아가고 있다라고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군이 이것은 무슨 뭐 자진 월북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몰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채무가 있다, 가장사가 있다. 그게 월북의 사유는 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진 월북할 정도로 독한 동생이 아니고요. 슬리퍼가 계류색 줄 밑에 있었어요. 아래쪽에 접혀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 의문입니다. 이재명 기자, 군에서는 4가지 크게 이유를 들어서 이건 월북으로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고인의 SNS, 실종자 SNS 보면 평소에 굉장히 애국심과 관련된 SNS도 많았고 특히
본인의 자녀들에 대해서 좀 사랑이 남달랐던 가장으로 보이는 SNS 글들이 많은데 유가족들의 주장에 따르면 애국심도 많고 자녀를 누구보다 사랑했던 아빠가 가장이 갑자기 이렇게 월북한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 군이 월북으로 몰고 있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합니까? 월북의 근거들도 뭐 존재하는 것 같고 사실 월북할 이유도 없다는 뭐 유가족들 주장도 틀리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볼 땐 군에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월북이라고 믿는 것 중에 하나가 통신 감청을 통해서 아마 확인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20일 오후 4시 40분에 북한 해군 단속정이 실종 공무원의 월북 경위 등을 조사했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렇군요. 그걸 안다는 건 결국은 이제 북한에서 월북 조사를 했다는 것을 어떤 감청을 통해서 확인한 게 아닌가 싶고 그 당시에 아마도 실종 공무원께서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이 감청에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시 상황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위협받는 상황에서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 설령 감청 장비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월북이 아니다 딱 얘기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전 개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것은 월북을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는 전혀 이 사안의 논점과 무관하다. 전 본질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전혀 본질이 아닙니다. 월북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럼 월북 의사가 있었으면 그렇게 잔혹하게 사살해서 야만적으로 어떤 시신을 훼손하는 게 면제부가 되느냐 용납이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월북 여부에 초점이 맞춰지면 저는 오히려 이 사태의 본질을 흐리게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정부에서 과연 월북 의사가 있었냐 없었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과연 북한의 이 잔혹한 만행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그게 오히려 포인트가 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 천안함 폭침 사고가 났을 때 분명히 정부에서는 그걸 안보리에 이제 회부를 해서 토의 안건에 올려서 규탄 성명을 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치를 했죠. 오이사 조치를 통해서 북한과의 모든 교류를 끊었는데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말로만 강한 유감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을 과연 어떻게 국제적으로 압박하고 북한의 실효적인 조치를 끌어낼 것인지 그게 포인트지 저는 이것이 월북 논란으로 하는 것 자체는 어떤 본질을 흐리게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연평도 주민들은 거기는 헤엄쳐서 갈 때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뭔가요? 내가 잡고 진짜 헤엄쳐서 갈 생각이었으면 해안평 쪽에서 올라갔지. 그냥 헤엄쳐서 가기에는 사실은 가족들의 이야기, 연평도 주민들의 얘기. 그럼 직장 동료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공무원 A씨 최근까지 SNS 활동을 활발히 했다. 지인들과 자주 일상을 공유했고 지금 연평도 바다를 배경으로 태극기를 딱 찍었어요. 봉사활동을 한 사진, 자녀와의 추억 사진을 다수 게시했다. 물론 이것이 월북을 하느냐 월북을 하지 않느냐의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무원의 동료들은요. 2명의 자녀를 둔 평범한 40대 가장이다. A씨에게 월북할 김새는 전혀 눈치 못 챘다. 동료 직원, 월북이란 말에 직원들도 크게 동요하고 있다. 평소 묵묵하게 자기 맡은 일을 수행하는 든든한 동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김영주 의원님, 월북이란 말을 먼저 꺼낸 곳이 어디일까를 보면 우리 군의 입에서 월북이란 단어가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가족들에게는 이 사실이 제때 통보되지 않았다라고 유가족들은 말하고 있고 유가족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감청된 사실을 가지고 월북 경위를 북한이 조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월북에 대한 경위를 조사한다고 군이 발표하고 그것을 언론이 그야말로 그대로 이어가는 과정에서 마치 월북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뤘어야 되지 않느냐. 초기에서는 그런 영역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아직까지 그것을 얘기할 단계는 못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좀 정리를 물론 그런 의미에서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북한이 감청된 바에 의하면 월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으나 아직까지 그것이 잦은 월북인지 아니면 표류한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짚어졌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말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성실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업 지도선이라고 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은 물때를 너무보다도 잘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 분이 저렇게 무리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야말로 억울한 죽음에다가 누명까지 쓰고 자진 월북한 사람처럼 그런 거는 얼마나 억울한 죽음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가라고 하는
공권력이 굉장히 세심한 배려를 단어 하나에도 해야 된다. 또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월북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 주셨듯이 단정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병민 박사님, 네. 궁금한 건 왜 우리 정부에서, 군에서 여러 가지 단서와 판단을 했겠지만 고인이 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건데 왜 이렇게 월북이라는 이야기를 김영주 의원 말처럼 선제적으로 다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다른 얘기들은 첩보 수집 분석 중이라 굉장히 말을 아끼고 신중했는데 이 월북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단어를 쓰면서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만든 정말 참담한 정부, 군의 대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좀 소름 돋게도 영화 한 장면이 좀 떠올랐습니다. 1987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의 다른 영화였고 전두환 신군부 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당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면 김윤식 배우가 한 이 경찰 부하에게 있었던 일을 덮기를 주장하면서 임진강에 너의 가족들을 그냥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월북하다가 죽은 거로 정리하면 돼라고 하는 대사 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그 영화 장면을 보면서 정말이지 과거에 이런 일들이 설마 있었을까라고 하는 소름이 돋게 되면서 있었던 정말 국민의 인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의 공권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월북이란 단어의 조치를 끄집어내는 순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군 당국은 일어났던 6시간 상황 동안 첩보를 수집하고 관련된 내용들을 듣고 난 다음에도 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국민에게 사건에 관련된 진실을 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왔던 이 월북이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앞서 시신을 참혹하게 훼손하고 불에 태운 것을 화장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얘기를 끄집어냈던 경위는 무엇인지 이게 진짜 군에서 나오겠던 군의 입장인지 우리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발표하기까지 어떠한 개입도 한 일이 없는 것인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시간은 지금부터 새로 시작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 의견은 우리 야당 지도부 김병민 박사님의 개인 견해라는 것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언급하셨던 해당 영화와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좀 다르다기 때문에 영화와 이 사건이 결부될 수는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월북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정적으로 확인될 수 없다라는 말씀 분명하게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수영 교수님, 이 군의 설명과 가족, 동료의 설명이 너무나도 상이해서 우리 국민들 마음에는 이렇게 의구심이 든단 말이죠. 사실 아까 이재명 기자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월북인지 아닌지가 사실 이 사건의 본질과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그 월북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꺼낸 게 저도 굉장히 마음에 걸리는데 왜냐하면 한국은 어쨌든 아직도 이 남과 북에 대한 어떤 그런 이념적 낙인 같은 것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망자가 이제 어떻게 북에 가게 된 건지에 대해서 뭐 지금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통신 감청을 통해서 전해들은 정보를 가지고 월북했다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남겨지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망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뭐 머리에 총구를 겨누고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엄청난 단어, 월북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꺼낸 거는 너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북을 할 만큼 채무가 얼마가 있었다는 얘기까지 나왔고 이 사람의 가정사까지 막 언론에서 보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분은 정말 가족 입장에서 또 이분의 돌아가신 분의 입장에서도 너무 황당하게 그지 없는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인권 침해고 망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또 언론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만 좀 첨언하자면 사실 우리가 이 사건 때문에 정부에서 좀 더 좀 강경하게 대응을 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남북 관계가 결국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현 정부는. 그래서 뭐 금강산 뭐 관광도 우리 뭐 추진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이렇게 발생해 버리면 누가 마음 편하게 금강산도 가고 북한하고 교류를 하겠습니까? 이럴 때 확실하게 선을 그어줘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그 이후에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거에 대해서도 정부를 믿고 지지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끝으로 통일부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이번 건과 관련해 북한에 연락 취했나? 통일부는 북측과 연락할 수단이 없는 상태다. 자, 북측과 연락할 수단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북한에 연락을 했느냐?
북한에게 항의했느냐, 혹은 더 나아가 북한에게 그러하지 말 것을 주문했느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어요, 기자의 질문은. 그런데 연락을 했다 안 했다 라는 표현 대신 북측과 연락할 수단이 없는 상태다. 미루어 짐작컨대 그렇기 때문에 연락할 수 없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자, 일단 이재명 기자, 이 통일부의 답변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합니까? 얼마 전까지 분명 신임 통일부 장관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의 스몰 물물교환 교육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남북 관계를 풀어보겠다라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북한과 연락 수단은 없었던 것은 지금과 마찬가지 상황이었을 텐데요. 뭐 공식적으로 어쨌든 북한과 한 라인 다 끊긴 건 뭐 사실이 있죠. 지난번에 이제 북한이 남한을 상대로 이제 대적 관계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한 라인을 끊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연락할 방법이 없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일 날 오전에, 그제 오전이죠, 대통령한테 사살됐고 시신이 훼손됐다 이런 보고를 했을 때도 그럼 북한에도 알아봐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제 오후에 유엔사를 통해서 통신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북한과의 관계에서 지금 뭐 마땅히 연락하고 서로 이렇게 정보를 교환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틀림없어 보입니다. 질문 자체에 대한 답변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지금 통일부가 어쨌든 굉장히 남북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굉장히 전면적으로 뛰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런 지금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와는 또 질적으로 다른 우리 국민의 생명이 앗아갔고 또 그 만행을 통해서 잔혹하게 살해됐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통일부가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국방과 또 입장이 다르게 남북 관계를 다시 풀어가야 할 그런 또 책임이 있지만 지금 좀 다른 어떤 지금 국면을 어떻게 돌파할지 새롭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제는 김명주 의원님께 하나 질문을 여쭙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관련된 질문을 지금 저희가 드리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그 부분만 좀 듣겠습니다. 자, 이제 강하게 말로 유감을 했는데, 말로 유감은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에 있어서 계속해 왔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정부가, 청와대가, 군이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실제로 기본적으로는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외교안보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반인륜전 북한의 행태에 대한 말하자면 문제의식. 국제사회의 규탄. 예, 그 다음에 유엔 안보리 수준의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결의안 채택이라든지 어떤 그런 수준에 대한 어떤 외교부의 노력, 또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그러한 여야 합쳐서 북한에 대한 규탄 이런 것들이 가져가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저는 지금 이제 통일부의 자세도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부의 자세가 큰 틀에서 우리가 남북 통일을 원하지 않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국면은 정확하게 우리가 이미 논의한 대로 올 8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는 사실은 남북 간에 대화할 수 있는 채널도 없고, 더군다나 지금 김수경 박사 얘기했지만 7월부터 8월부터 아예 북한 인접에 접근하는 민간인도 사살하라고 하는 이 판국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적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도 그만큼 말하자면 북을 엄격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먼저 대통령께서 대외적으로 공표하시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향후에 정부의 입장이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직도 그 해상에 있는 우리 국민의 시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우리 측 정부의 추가 입장이 나오면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백신이 종이상자로 배달이 됐다라는 의혹 제기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게 사실일까요? CCTV는 알고 있겠죠? 영상 보시죠. 네, 지금 백신이 배달되고 있는 장면, 한 병원에게 백신이 배달되고 있는 장면인데요. CCTV 상에 보이는 백신이 보관된 용기는 아이스박스나 냉장 장치가 있는 박스가 아니라 종이 박스의 형태였습니다. 결국 일선 의사들이 이번 백신 사태 초기에 의문을 제기했었던 그 제보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쿨체인 혹은 아이스박스 상에 담겨서 백신이 엄정하게 저온으로 보관, 유통이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종이박스에 담겨져서 유통이 됐다라는 한 단면이 CCTV 영상을 통해서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병원 원장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택배 오듯이 2박스가 그냥 날라왔어요. 그냥 놓고 간 거야, 그냥. 이거 안 시원해요? 그냥 이렇게 왔어요. 원장님, 그래도 그럴 리가, 좀 이상하다. 일반 종이상자 안에 내용물 백신만 있었습니다. 간호사님이 이제 수령을 했을 때 그분이 봐도 그냥 이상하니까 저를 불렀거든요. 이게 이렇게 오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재문 기자, 2도에서 8도 저온을 유지했다라는 신성약품 측의 설명과는 좀 다른데요? 많이 다르죠. 신성약품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는 수도권에 배달된 백신은 문제가 없다. 일부 지방에 갔던 한 17만 명 분만 저온 상태에서 배달이 안 되고 실온에 노출됐다, 상온에 노출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보는 화면들은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입니다. 수도권에 있는 병원들 역시 물론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배달 상태 때 종이박스로 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기는 간호사 의사들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해서 지금 그게 제보가 된 거고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제보를 받고 조사를 했다는 것과 일치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죠. 아니 백신이 택배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금 그래서 신성약품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배달 1,000만 명분의 굉장히 다량의 백신을 배달하는 일 자체를 처음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촉박하고 그래서 하청에 재하청을 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서 제대로 교육도 안 됐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보현 박사님,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몇백만 회분의 백신의 품질 검사를 우리 정부가 발빠르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전후로 이 해당 회사가 납품을 하거나 납품을 했었을 백신들의 상태는 괜찮을 것인가와 관련돼서 국민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의문을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운 거죠. 그동안 있었던 해명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나타났던 해명은 당시 이동하는 차량에서 잠깐 내려놓은 상태였고 시간이 굉장히 짧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 전체적으로 검사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저렇게 운반해서 사실상 택배로 전달하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텐데 냉동된 박스가 아닌 상태로서 종이 박스에 넣어 보관하고 이것을 전달하게 됐다면 이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커지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이미 기접종돼 있는 사람들, 국민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특히 이번에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라든지 노약자라든지 정말 건강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하는 국민들에 대한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이 아주 자그마한 의혹이나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더 신속하게 나와서 문제를 해명해야 되는데 여전히 여기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만 증폭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너무 큽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연설을 하고 계십니다. 과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정말로 끔찍한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까요? 현장으로 연결하겠습니다. 공격 드론을 전력화하여 수색, 정찰 같은 위험한 업무에서 장병들을 대신하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방개혁 2.0과 국방중기개혁을 반영한 2021년도 국방예산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올해 대비 총 5.5% 정액한 52조 9천억 수준입니다. 특히 미래국군 건설의 기반이 될 국방연구개발 예산을 8.5% 늘린 4조 2,500억 원으로 책정했고 핵심 기술 개발 예산과 각종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50% 이상 대폭 늘려서 배정했습니다. 국산 첨단 무기 체계 확보와 저희가 사실은 요 앞서서부터 스튜디오가 아닌 저희 제작 사무실에서 계속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현 사태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혹은 북한을 강하게 규탄하는 대통령의 특정된 언급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자, 이번엔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날씨 어떨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기상캐스터를 연결합니다. 남현영 캐스터, 날씨 전해주시죠.
아침부터 하늘빛이 참 곱습니다. 지금 서울의 가시거리는 20km로 시정도 탁 트여 있는데요. 내륙은 오늘 미세먼지 없이 종일 쾌청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오늘도 비 소식입니다. 내륙은 오늘도 건조한 공기가 밀려들고 동해안 지역은 습한 동풍의 영향을 받을 텐데요. 내일까지 영동 지역에 많게는 80mm의 비가 예상되고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진 뒤 차츰 개겠습니다. 오늘 동해와 남해상은 물결이 최고 4,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내륙지방은 밝은 햇살에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과 대구가 25도, 광주 26도로 활동이 무난하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강원도 설악산부터 첫 단풍 소식이 들려올 텐데요. 보통 첫 단풍일은 산 정상에서부터 20%가량 물들었을 때를 기점으로 하는데요. 설악산은 이번 주말, 북한산은 10월 16일로 예상되고 이로부터 2주 후에는 절정을 맞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비 소식 없이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겠습니다. 기온 변화가 심한 시기에 감기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얇은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 하시고요. 규칙적인 생활 습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남혜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연설 중인데요. 조금 전에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강한 미래 국군으로 거듭날 것이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 태세를 갖춰야 한다. 정부와 군은 경계 태세에 대비해서 더욱 강화하겠다. 태세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라는 대통령이 조금 전 언급이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고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31로에서는요. 북의 만행과 청와대 대응이라는 주제로 본방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 오늘 김영주 전 의원님과 이재명 기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통상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